안녕하세요. 이코노 클립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새 의장 케빈 워시가 첫 FOMC 회의를 마쳤는데요. 이게 우리 경제에도 꽤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국내에선 주택 공급 절벽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토스 결제기 먹통 사태로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 6월 17일 FOMC 회의를 열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번 회의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서 처음 주재한 FOMC였기 때문이에요. 워시 의장이 누구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를 지낸 인물이에요. 당시 36살로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였고요. 월가 출신답게 시장과의 소통에 능한 인물로 평가받아요. 그런데 기존의 제롬 파월 전 의장과는 스타일이 확 다른 인물이거든요. 파월 전 의장이 비둘기파,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좀 더 무게를 뒀다면요. 워시 의장은 매파, 인플레이션 잡는데 확실히 방점을 찍는 사람이에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고요. 연준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태스크포스까지 출범시켰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9명 중 9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번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봤어요. 거의 절반이 인상을 전망한 거죠. 몇 달 전만 해도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는데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를 내리던 연준이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니까요.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대비 4.2%나 올랐어요.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에너지 가격이랑 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고용시장도 여전히 탄탄하거든요. 실업률은 역사적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서비스업 경기 지표도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열이 나는 환자한테 해열제를 줬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더 강한 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연준이 딱 그 상황인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열이 안 떨어지니까요. 금리 인상이라는 더 강한 처방을 꺼내려는 겁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연준이 올해 안에 3번 금리를 올려서요. 기준금리를 4.25에서 4.5%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봤어요. 이게 현실이 되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도 이 소식에 1.21% 하락하면서 56,692포인트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첫째, 환율 문제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이미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6월 최는 야간 시장에서 1,562원 47전까지 갔었어요.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요. 이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냐? 수입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 원유, 원자재 다 달러로 사오는 건데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라면값, 빵값, 기름값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특히 중소수입업체들은 환율 부담이 커지면서 마진이 줄어들고요. 이걸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둘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이 몰리니까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고 싶은데요. 미국이 올리니까 따라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뛰고 올리면 내수가 위축되고요. 어느 쪽을 택해도 부작용이 있는 상황이에요. 셋째, 주식시장 영향입니다. 코스피가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특히 반도체나 IT 같은 수출 중심 대형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요. 워시 의장이 취임 첫 회의에서부터 이렇게 강한 시그널을 준 만큼요. 하반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AI와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만큼요.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과 물가 부담은 분명히 커질 수 있는 만큼요. 달러 자산 비중이 높은 분들은 환해지를 점검해 보시고요. 대출금리 변동에 민감한 분들은 고정금리 전환도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현실은 착공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숫자를 보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요. 올해 1월 서울주택 착공 물량이 741 가구에 그쳤어요. 작년 같은 달에 1050가구였거든요. 무려 92.6%가 줄어든 거예요. 1월에서 4월까지 넓혀서 봐도요. 서울 주택 착공은 7023가구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요. 아파트만 놓고 보면 4564가구로 33.4%나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어전을 시작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기에 공사비가 폭등했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거든요. 여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문제랑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요. 건설사들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를 꺼리게 된 거예요. 2022년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42만 8천 호였는데요. 2023년에는 33만 호로 23%나 줄었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빵집 사장님이 밀가루 값도 올랐고 대출이자도 올랐고요. 옆 가게는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새로운 빵집을 열고 싶겠어요? 당연히 망설이게 되잖아요. 지금 건설업계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문제는 이 착공 부진의 결과가 2, 3년 뒤에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아파트는 짓는데 보통 2, 3년이 걸리거든요. 2022년, 2023년에 착공이 크게 줄었으니까요. 그 여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충격파가 올해 최대 정점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어요. 수도권 중공 물량이 예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460이 가구로요. 작년 46,710 가구에서 47.6%나 줄어들 전망이에요.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올해 4.2%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가 수요가 몰려서가 아니라요. 시장에서 빠져나갈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전세는 더 심각한데요. 서울 전세 상승률이 4.7%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수도권까지 넓히면 3.8% 상승이 예상되고요. 서울의 전세 수요는 약 23만 5천 호인데요. 입주 물량은 8만 9천 호에 그쳐서요. 약 14만 호의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은 보증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물이 줄어들면서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어요. 특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처럼 첫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서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올해 1월에 출범시켰고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9.7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공공주택 6만 2천 가구, 신축 매입 4만 4천 가구 등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이 하반기에 집중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비사업이나 비아파트 공급 확대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만으로 민간 착공 부진을 메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결국 건설사들이 다시 사업에 나서려면 금리와 PF 시장이 안정돼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토스의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운영하는 매장 결제 시스템 토스포스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어요. 경과를 보면요. 오전 11시 40분부터 결제 장애가 시작됐어요. 일부 단말기에는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생겼다는 안내가 떴고요. 토스플레이스는 낮 12시 10분쯤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후 5시 45분부터 또다시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결국 이날 오전부터 밤 10시 30분 사이에 3차례나 장애가 터진 거죠. 자, 여기서 타이밍이 정말 최악이었던 게 뭐냐면요. 하필이면 금요일이었어요. 자영업자분들한테 금요일 점심이랑 저녁은요, 일주일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거든요. 그 골든타임에 결제가 안 되니까 손님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 자영업자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후 7시가 넘도록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았다.
장애 복구 상황을 안내하는 문자도 받지 못했다. 다른 분은 금요일 장사를 통째로 망쳤다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현장에서 겪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현금이 없는 손님은 그냥 나가야 했고요. 음식을 다 만들어놨는데 계산을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원인이 뭐였냐면요. 포스 프로그램이나 단말기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로그 데이터가 일시에 몰리면서요.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첫 번째 장애가 복구된 뒤에 밀렸던 제시도 요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요. 연쇄적으로 추가 장애가 발생한 거죠.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차가 한꺼번에 몰려서 통행이 마비됐는데요. 그걸 풀어주니까 또 한꺼번에 몰려서 다시 마비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토스플레이스는 사태 수습에 나서서 보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장애로 발생한 추정 매출 손실액 전액을 보전하고요. 사과의 의미로 위로금 10%를 더해서 총 1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신규 입점 가맹점에는 1과 5만 원을요. 추정 손실액이 1만 원 이하인 매장에도 최소 1만 원을 보장한다고 했고요. 보상 신청은 29일부터 문자와 알림톡으로 접수하고요. 7월 16일까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이 영업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의 반응은 냉담해요. 토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서요. 단말기 해지 절차를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 포스 단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르고 있거든요. 이른바 탈토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보상해줘도요. 손님을 돌려보내면서 입은 이미지 타격이나 단골 이탈 같은 무형의 손실은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태가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요. 토스포스는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요. 소상공인 결제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했어요. 수수료가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장애로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가 훼손된 거예요.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은행의 ATM이랑 마찬가지로요. 단 한 번이라도 안 되면 그 불안감이 오래 가거든요. 기존 은행이나 카드사의 포스 시스템은 수십 년간 운영하면서 안정성을 검증받았는데요. 핀테크 기업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안정성이라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고 하지만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3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미국발 금리 불확실성, 주택 공급의 불확실성, 핀테크 시스템의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이 쌓이면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체감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특히 환율이랑 부동산 이 2가지는요. 하반기 내내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